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 아들 잡아먹었어. 시어머니 봉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만삭의 며느리 정숙이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봉수는 얼음물 주전자를 들어 정숙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고 상복을 찢어발로 짓밟았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환호하며 정숙을 비난하였고 친척들은 재산 포기 각서를 들이밀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정숙은 맨발로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하지만 봉순이 던진 낡은 봉투 속에는 녹슨 열쇠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순이 정숙의 귀에 마지막으로 속삭인 한마디. 살고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이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금빛 울민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울려 퍼진 곡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만삭의 며느리 정숙이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벌겋게 부어 있었고 걸음마다 불룩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영정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본 순간 정숙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울음이 식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양 어깨가 들썩일 만큼 격렬한 오열이었습니다. 그때 시동생 태수가 정숙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지퍼를 거칠게 열고 서류들을 뒤지더니 생명보험증서를 발견했습니다. 수령인 란에 적힌 이름은 오직 정숙 한 사람뿐이었고 금액은 20억이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솟아올랐고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는 보험증서를 양손으로 구겨 바닥에 내던지고는 정숙의 어깨를 두 손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정숙은 뒤로 넘어지며 등을 바닥에 부딪혔고 복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솟아올랐습니다. 태수의 아내 미란이 정숙의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애비 잡아먹은 자식이니 이 가문에 발도 못 붙여. 정숙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하복부를 쥐어짜는 듯한 진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벽을 짚으려는데 어디선가 몰려든 친척들이 정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를 내밀며 정숙의 오른손을 강제로 펴려 했습니다. 정숙이 주먹을 꽉 쥐자 한 친척이 검지를 뒤로 꺾었고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은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내던져지는 쇳소리가 식장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봉순이 식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봉순의 눈이 태수와 미란을 꿰뚫었고 마른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 찰싹 시동생 부부의 양뺨에 연달아 손바닥이 떨어졌습니다. 친척들이 뒤로 물러섰고 식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봉순의 눈을 올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였습니다. 봉순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얼음물 주전자를 들어 정숙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상복 안으로 스며들었고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수 없는 년. 봉순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정숙의 상복깃을 양손으로 움켜쥐더니 아래로 힘껏 찢어내렸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한 푼도 없이.
정숙의 눈에서 믿을 수 없다는 빛이 스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시어머니가 자기 편에 섰다고 확신하며 정숙의 양팔을 잡아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밖은 폭풍우였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번개가 내리쳤고 굵은 빗줄기가 정숙의 찢어진 상복을 적시며 살갗을 때렸습니다. 맨발의 정숙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을 때 봉순이 대문 틈으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봉투는 빗물에 금방 젖어들었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고물상 증서 한 장과 녹이 잔뜩 쓴 열쇠 하나, 그리고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낯선 이름과 연락처, 그 아래 조력자 할머니라는 글씨가 번진 잉크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봉순이 대문 틈새로 몸을 기울여 정숙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살고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목소리는 방금 전 고함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그 한마디에 정숙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추방이 아니라 탈출 신호라는 것을요. 정숙은 봉투를 가슴에 품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허리가 접혔지만 이를 악물고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정숙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봉순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은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며 태수와 미란이 뒤쫓지 못하도록 몸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봉수는 곧바로 변호사를 불러 고물상 부지의 명의를 자신이 신탁한 유령법인으로 이전 완료시켰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난 정확히 1시간 뒤 봉수는 거실 한가운데서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졌습니다. 깨어난 봉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수와 미란을 멍하니 바라보며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가 정신을 놓았다고 판단하고 집안의 모든 금고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금고 속 현금 다발을 끌어안으며 태수의 입가에 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시각 정숙은 진통을 참으며 쪽지에 적힌 주소지 근처 약국까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쪽지 속 조력자 할머니가 비에 쓰러진 정숙을 발견하고 급히 은신처로 옮겼습니다. 정숙은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봉순이 준 서류 봉투를 가슴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봉순은 요양원 차에 실려가면서도 창밖의 빗줄기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고 입술이 며느리의 이름을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태수는 가문의 모든 인감을 손에 넣고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거품이 넘치는 잔을 들어올리며 태수는 승리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심 끝 허름한 고물상 은신처에서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어둠을 찢으며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출산 직후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때리자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팔로 고물상 철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녹슨 빗장이 덜컹거리며 맞물렸고 정숙은 그제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력자 할머니가 수건으로 아이들을 감싸 정숙의 품에 안겨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이 땅을 10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전이면 정숙이 시댁에 시집 오기도 전이었습니다. 봉순이 그토록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대비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물상은 겉보기에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지붕 곳곳에 구멍이 뚫려 빗물이 새어들었고 마당에는 녹슨 고철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력자 할머니가 컨테이너 바닥에 철판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 비닐로 단단히 감싼 비상용 식량과 현금 뭉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순의 손길이 여기까지 닿아 있었던 겁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쪽지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름을 바꾸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김순금으로 개명 신청을 넣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묻는 일이었지만 아이들을 지키려면 그래야만 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정숙을 찾지 못하자 더 잔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숙을 행방불명자로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은행 거래도, 병원 진료도, 아이들의 출생 신고조차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아이들을 등에 업고 고철을 분류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고 허리는 출산 후유증으로 꺾일 듯 아팠습니다. 여름에는 고철 더미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어지러웠고 겨울에는 장갑 없는 맨손이 쇠붙이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도 고철한 무더기를 팔 때마다 분유 한 통을 살 수 있었기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고물상에 들어오는 신문과 잡지를 한 장도 빠짐없이 읽으며 시댁 가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봉순의 재산을 담보로 무리한 건설 사업을 벌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속 태수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정숙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이 고철 더미를 정리하다가 바닥 깊숙이 묻힌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기름때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자물쇠 부분에 녹이 두껍게 슬어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봉순의 필체로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태수가 남편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비소 이름, 부품 교체 내역, 그리고 사고 이틀 전 태수가 차고에 혼자 들어갔다는 목격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숙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힘이 필요했습니다. 정숙은 고철 속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버려지는 반도체 폐기물 속에 금과 은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밤마다 독하게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폐가전을 분해하고 금속 성분을 분류하는 기술을 하나씩 익혀 나갔습니다. 회계학과 수석 졸업의 머리가 숫자 대신 금속 시세표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채업자 셋이 고물상 철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이닥쳤습니다. 태수가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가 고물상 마당을 둘러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라며 협박했고 컨테이너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정숙은 마당 한켠의 오물 양동이를 번쩍 들어 그들에게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침까지 흘리는 미친 여자의 행세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코를 틀어막으며 욕을 퍼붓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조력자 할머니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순이 요양원에서 보내온 비밀 암호 편지였습니다. 약봉지 뒷면에 빼곡히 적힌 글씨를 해독하자 정숙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땅 아래에 신도시 핵심 철도 노선이 지나갈 것이다. 정숙은 그 편지를 장부와 함께 철제 상자에 넣고 컨테이너 바닥 아래에 다시 묻었습니다. 생활고에 짓눌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만 정숙은 고물상 부지에 단 한 평도 팔지 않았습니다. 대형 건설사 직원이 고물상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날이면 정숙은 얼굴에 검은 기름칠을 하고 벙어리 행세를 했습니다. 누구도 이 폐허의 여자가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빠야. 절대 잊으면 안 돼. 쌍둥이의 맑은 눈이 사진 속 아빠를 바라볼 때마다 정숙의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이를 악물게 하는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정숙은 멀리 보이는 시댁 건물의 불빛을 노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뒤 저 꼭대기에 서겠어.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봉수는 법적 절차를 마친 그날부터 본격적인 치매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식사 도중 갑자기 숟가락을 내던지고 허공을 향해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밥알이 턱 아래로 흘러내려도 닿지 않았고 눈동자의 초점을 일부러 풀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축 늘어졌고 가끔씩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깔깔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봉순의 그 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 겁니다. 태수는 봉순이 보는 앞에서 가문의 시린을 서랍에서 꺼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봉수는 그 장면을 멍한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속으로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끌려간 곳은 도심에서 2시간 넘게 떨어진 산속 요양원이었습니다. 태수가 직접 골라낸 곳이었고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차단된 시설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태수에게 매달 뒷돈을 받는 대가로 봉순을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박혀 있었고 문은 바깥에서만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독방 안에는 스프링이 튀어나온 낡은 침대 하나와 금이 간 플라스틱 변기, 그리고 지직거리는 형광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누런 얼룩이 번져 있었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봉순에게 주어진 것이라곤 하루 3끼 식은 죽과 약봉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순의 눈은 죽지 않았습니다. 치매 노인인 척 복도를 느릿느릿 배회하면서 청소부와 간병인들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엿들었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었지만 귀만큼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잡아낼 만큼 날카롭게 세워두었습니다. 요양원 보안망의 허점을 파악하는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쓰레기통을 뒤져버려진 서류들을 수집했고 약봉지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시동생 부부의 자금 흐름과 면회 온 친척들의 음모를 빼곡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봉순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입소 3개월째였습니다. 간병인 중 한 명의 얼굴이 유독 눈에 익었습니다. 자세히 살피니 과거 봉순이 학비를 대주었던 이웃집 딸이었습니다. 봉순은 그 간병인이 혼자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을 기다렸다가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간병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봉순은 그녀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며
자신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속삭였습니다. 간병인은 한참을 멍하니 봉순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순의 첫 번째 아군이 요양원 안에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목적은 면회가 아니었습니다. 봉순의 손에 인주를 묻혀 가짜 위임장에 지장을 찍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봉순은 고분고분 손을 내밀며 지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아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태수가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외투 안주머니에 초소형 도청기를 심었습니다. 태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도청기에서 흘러나온 내용은 봉순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태수와 미란이 남편의 교통사고 배후에 있다는 정황이 생생하게 녹음된 겁니다. 태수가 늦은 밤 술자리에서 미란에게 흘린 한마디였습니다. 형 차브레이크 그거 완벽했잖아. 봉수는 그 녹음을 듣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들을 죽인 것이 친동생이라는 사실에 이가 갈렸지만 봉수는 입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분노를 드러내면 10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봉수는 간병인을 통해 며느리가 고물상에서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자금이 관리되는 차명 계좌 정보를 간병인에게 암호로 전달했습니다. 간병인은 매달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정숙에게 익명으로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했지만 봉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봉순의 연기를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불시로 독방 문을 열고 들어와 봉순의 눈동자에 손전등을 비추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봉순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벽에 오물을 칠하며 의미 없는 소리를 질러대는 극한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원장은 코를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고 그날 이후 봉순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봉순은 요양원 면회실 사물함 4번 안쪽 벽에 비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도청으로 알아낸 태수의 해외 비자금 계좌번호, 송금 날짜, 그리고 범죄 녹음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하나씩 숨겨 넣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마지막 반격 카드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겁니다. 봉수는 밤마다 요양원 뒷산 산책로를 걸으며 나무와 바위의 위치까지 외웠습니다. 비상시 탈출할 경로를 머릿속에 완벽히 그려두었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봉순이 곧 죽을 거라 판단하고 요양원 관리를 점점 소홀히 했습니다. 면회 횟수가 줄었고 시설비도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독방의 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졌지만 봉수는 정신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몰래 가져다주는 며느리의 소식과 쌍둥이의 옹알이, 녹음이 봉순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봉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들을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내 가족을 지켜주마라고요. 어느 날 밤 봉수는 도청기를 통해 소름 끼치는 대화를 포착했습니다. 태수가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봉순의 사망 선고 시점을 조율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상속을 서두르기 위해 살아있는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대화를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만 표정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봉수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이름을 한번 부른 뒤 언젠가는 이 악몽을 끝내고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할 날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시동생 태수가 추진하던 신도시 사업이 자금난과 부지 미확보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한도가 막혔고 투자자들은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미라는 명품 가방을 하나씩 팔아 급한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고물상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태수는 토지주 김순금을 찾기 위해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풀어 고물상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정숙의 정체는 완벽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수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순금 씨의 대리인입니다. 회의 희망하시면 호텔로 오십시오. 태수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미란을 불러 함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기회야. 뭐든 해서 땅을 따내야 해. 태수와 미란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룸 안에는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남자가 대리인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뒤편 창가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힐끗 봤지만 10년 전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토지주께서는 단순 매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사업권 지분 30%를 넘기시면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정도면 사업의 주도권을 내주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수는 입술을 깨물며 미란을 돌아봤고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미란은 급한 마음에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본사 건물을 담보로 3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율은 살인적이었지만 착공식만 성공하면 투자금이 몰려올 거라 믿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라는 그 사채업자가 사실 정숙의 JS 홀딩스 법인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복수의 칼을 가는 며느리였던 겁니다. 태수와 미라는 300억을 땅값이라며 대리인이 알려준 차명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태수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땅은 우리 거야. 태수는 미란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입금된 300억은 그 즉시 정숙에 의해 시댁 가문의 주식 매집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숙은 모니터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 무덤을 파괴하다니 이보다 완벽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며칠 뒤 태수와 미라는 공동개발 계약서에 지장을 찍기 위해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계약서는 수십 장이었고 대리인은 친절하게 조항 하나하나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땅만 보였고 착공식의 화려한 장면만 그려졌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업 지연 시 모든 권리와 기존 자산은 토지주에게 귀속된다.
태수는 그 줄을 흘깃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명란의 지장을 꾹꾹 눌러 찍었고 대리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시동생 아들이 연루된 마약 파티 정보를 경찰에 익명 제보했습니다. 정숙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태수 아들의 뒷조사를 해왔고 그가 클럽에서 불법 약물을 접한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이 급습했고 태수의 아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재벌가 2세 마약 파티 적발이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태수는 뉴스를 보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가문의 주가는 그날 하루 만에 20% 폭락했고 정숙은 그 틈을 노려 추가로 20%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정숙은 시댁 가문의 최대 주주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 봉순의 명의로 불법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정숙이 미리 매수한 은행원에 의해 실시간으로 녹취되고 체증되었습니다. 정숙은 녹취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10살이 된 쌍둥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갈 준비가 끝났어. 아이들은 엄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고물상 시절 보관해둔 남편 차량의 브레이크 조작 음성 파일을 완벽히 복원했습니다. 파일 속에는 태수가 정비공에게 브레이크 조작을 지시하는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파일을 재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가슴 한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정숙은 검찰 내 정의로운 세력에게 복원된 음성 파일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검사는 파일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숙은 검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잡아주세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가슴 속에서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봉수는 요양원에서 간병인을 통해 쇼핑몰 착공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봉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그날이 드디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봉수는 10년간 숨겨온 비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며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장부에는 태수와 미란이 저지른 횡령, 폭행, 살인 교사의 증거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물상 시절 입었던 낡은 작업복을 마당에서 태웠습니다. 불길이 옷을 집어삼키며 하늘로 치솟았고 정숙은 그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씻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가 준 녹슨 열쇠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본사 지하 금고의 비밀번호를 떠올렸습니다. 봉순이 간병인을 통해 전해준 숫자였습니다. 정숙은 열쇠와 금고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착공식 전날 밤 정숙은 본사 지하 금고에 잠입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정숙이 매수한 사람들이었고 CCTV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녹슨 열쇠로 금고를 열었고 안에서 태수의 이중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장부에는 뇌물수수 내역과 탈세 금액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장부를 가방에 넣고 금고를 다시 잠갔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온 정숙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착공식 당일 아침 화려한 예복을 입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태수는 넥타이를 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미라는 다이아 목걸이를 걸며 자신들이 다시 왕족이 될 거라 착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모든 게 우리 거야. 정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10년 전 폭우 속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찢어진 상복을 입고 맨발로 뛰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칼을 간 복수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10년 세월을 보상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복수 시점을 선택했습니다. 태수와 미란이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정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봉순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식장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태수와 미란은 귀신을 본 듯 주저앉아 바닥을 기었습니다. 미란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고 태수는 손가락으로 봉순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간 치매 환자로 알았던 시어머니가 똑바로 서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봉순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름진 얼굴에는 10년간 참아온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봉순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봉순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봉순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식장의 모든 시선이 봉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봉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며느리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식장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정숙은 봉순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봉순은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10년 전 장례식 당일 태수와 미란이 몰래 나눈 대화였습니다. 형수 죽이는 건 쉬워. 애도 같이 처리하면 돼. 태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 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보험금만 챙기면 되는 거잖아. 흔적 안 남게 해.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봉수는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와 뱃속 아이들을 살리려면 제가 악역이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봉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봉순은 1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는 척하면서 탈출시켰습니다. 그 아이를 미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품었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숙은 자신을 향했던 미움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봉순도 정숙을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들썩이며 10년의 고통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봉순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봉순이 10년간 쓴 일기장 내용이 떴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하나씩 확대되었습니다. 정숙이를 살리기 위해 오늘도 미친 척 침을 흘렸다. 태수가 나를 때렸지만 참았다. 정숙이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살아야겠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10년간 치매 환자로 살며 스스로를 감금했습니다. 며느리가 힘을 키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어요.
봉순의 고백에 식장 전체가 오열했습니다. 정숙은 봉순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봉순은 정숙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 고생 많았구나. 그 순간 검찰 수사관들이 태수와 미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이 두 사람의 손목에 채워졌고 차가운 쇠붙이 소리가 식장에 울렸습니다. 태수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태수에게 체포영장을 낭독했습니다. 살인 교사 및 횡령, 폭행 혐의로 긴급 연행합니다. 정숙은 체포되는 태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수가 타던 최고급 외제차 열쇠를 손에 쥐고 태수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바닥에 내던지며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신음뿐이었습니다. 미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숙의 발을 붙잡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숙은 미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미라는 뭐라고 했던가요? 애비 잡아먹은 자식이니 가문에 발도 못 붙인다고 했었죠. 정숙은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가문에 발도 못 붙여요. 수사관들이 태수와 미란을 끌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비명이 복도까지 들렸고 식장 문이 닫히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착공식은 시동생 가문의 멸망 선고장이자 정숙의 화려한 복귀식이 된 겁니다. 봉수는 정숙에게 다가가 품에서 금색 인감을 꺼냈습니다.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봉수는 인감을 정숙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가문의 회장이다. 정숙은 인감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봉순의 손을 잡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힘으로 세운 회사로 시댁을 정당하게 인수하겠어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봉수는 정숙의 눈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10년 전 자신을 비웃었던 시댁 친척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식장 한쪽에 움츠러든 채 서 있던 친척들이 떨며 정숙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숙은 준비한 서류 봉투를 친척들 앞에 하나씩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각자의 비리 자료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횡령한 금액, 탈세 내역, 뇌물 수수 증거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챙긴 부당이득을 전부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가 검찰로 넘어갑니다. 친척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10년 전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친척들은 울며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봉수는 요양원에서 자신을 도왔던 간병인을 불러 거액의 보상과 새집 열쇠를 건넸습니다. 간병인은 눈물을 흘리며 봉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착공식장을 나와 쇼핑몰 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봉순에게 말했습니다. 이 쇼핑몰 이름을 엄마의 정원으로 바꾸고 어머님 이름을 헌정할게요. 봉수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남편 사고를 재조사하여 태수와 공모했던 배후 세력들을 전원 구속시켰습니다. 정비공, 사채업자, 변호사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미라는 감옥 안에서도 명품을 찾는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미란에게 매일 녹슨 깡통에 담긴 밥을 차입으로 보냈습니다. 고물상에서 먹던 그 밥을요. 미란은 그 밥을 보며 울부짖었지만 정숙은 단 한 번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10년 전 자신을 도와준 약국 할머니를 찾아가 쇼핑몰 명예점장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봉수는 정숙과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태수의 구속 통지서를 태웠습니다. 종이가 불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봉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잠이 오겠구나. 10살 쌍둥이들도 처음으로 아빠 묘소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를 지켰어요. 정숙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수는 정숙을 끌어안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했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아. 정숙은 봉순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10년간의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세월을 함께 위로했습니다. 복수를 마친 정숙의 눈빛은 다시 따뜻한 어머니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 본사 외벽에는 정숙의 JS 홀딩스 로고가 승리의 깃발처럼 걸렸습니다. 정숙은 본사 로비에 서서 10년 전 쫓겨나던 자신의 환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을 향해 조용히 웃어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봉순과 정숙은 이제 가문이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본사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의 미소가 거울에 비쳤습니다. 10년의 지옥 같은 세월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수와 미란이 은닉했던 해외 비자금 500억의 행방이 정숙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정숙은 봉순이 10년간 외워둔 계좌번호를 토대로 국제금융 추적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에 흩어진 비자금을 하나씩 찾아냈고 국제소송을 걸어 전액 환수에 성공했습니다. 태수는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임료를 받지 못하자 전원 사임했고 태수는 국선 변호인마저 배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태수의 숨겨진 내연녀를 찾아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정숙은 그 여자 앞에 증거 자료를 펼쳐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협조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공범으로 고발하겠어요. 내연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태수가 가로챈 명품 보석과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그것들을 모두 몰수했고 내연녀는 살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남편 사고 직후 태수가 기뻐하며 통화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파일을 재생하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이 죽었어. 드디어 모든 게 내 거야. 태수의 환호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숙은 그 녹음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태수의 만행을 보도했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태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따돌림 당하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가문의 주가는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제히 손을 떼었고 주식은 하한가를 거듭했습니다. 정숙은 단돈 1원으로 남은 지분을 전량 흡수했습니다. 이제 시댁 가문은 완전히 정숙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가문의 이름을 지우고 새벽 그룹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고물상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고철을 분류하던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숙의 첫 조치는 단호했습니다. 가문의 비리 임원들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횡령과 탈세에 연루된 임원들은 짐을 싸서 본사를 떠났고 정숙은 정직한 전문가들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해고된 임원들이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정숙은 그들의 비리 자료를 경찰에 넘겨 일갈했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임원들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본사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봉순을 위해 본사 펜트하우스에 최고급 안식처를 꾸몄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도심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침실에는 봉순이 좋아하는 연보라색 커튼이 드리워졌습니다. 봉순은 펜트하우스를 둘러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물상 컨테이너가 더 정겹더구나. 정숙은 봉순의 손을 잡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봉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물상에서 주워 모은 고철들을 녹여 만든 조형물을 본사 로비에 세웠습니다. 조형물의 이름은 인내의 나무였습니다. 고철로 만든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이었고 나무 밑동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하여 직원들은 출근할 때마다 그 조형물을 보며 초심을 되새겼습니다. 쌍둥이들이 엄마의 회사를 견학하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로비의 조형물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첫째가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게 할머니와 엄마의 땅이야.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안아올리며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물상 시절 쓰던 낡은 장갑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액자를 신기한 듯 만졌고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의 아들이 학교에서 제명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결국 자퇴를 선택한 겁니다. 정숙은 그 아이를 본사로 불렀습니다. 20살이 된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숙 앞에 섰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부모의 죄는 내 것이 아니야. 다르게 살 수 있어. 정숙은 아이에게 장학금과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정직하게 살 것.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의 대인배적인 면모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오히려 태수와 미란에게 더 큰 패배감을 안겼습니다. 태수는 감옥에서 정숙의 미담 기사를 보며 벽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은 조카를 죽이려 했는데 정숙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10년 전 자신을 거부했던 택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택시를 세웠지만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던 그 회사였습니다. 정숙은 그 회사에 임신부 보호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임신부가 택시를 세우면 무조건 태워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즉각 퇴출되는 규정이었습니다. 기사들은 처음에는 불만을 토로했지만 정숙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매년 폭우가 오는 날이면 미혼모 지원 단체에 수십억을 기부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폭우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숙의 기부는 익명으로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은 누가 그 돈을 보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혼모들은 정숙을 희망의 상징으로 여기며 힘을 얻었습니다. 정숙은 고물상을 허물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난 극복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정숙이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전시하고 10년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상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희망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정숙은 봉순에게 10년 전 던졌던 그 녹슨 열쇠를
금으로 도금해 선물했습니다. 열쇠는 작은 상자에 담겨 봉순에게 전달되었고 봉순은 열쇠를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게 내 목숨줄이었다. 봉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봉순의 손을 감싸며 함께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성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고난받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재단이었고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정숙에게 편지를 보냈고 정숙은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꿈꿨던 친환경 소재 사업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고물상에서 배운 희귀 금속 추출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배터리 소재를 개발했고 글로벌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벽그룹은 친환경 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는 드라마로 제작되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고물상 여왕이었고 방영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숙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고물상 여왕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안 울어. 정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화신이 아닌 모두의 존경을 받는 리더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년간의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복합 쇼핑몰 엄마의 정원 개장식 날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전국의 미혼모들을 초대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몰 광장에 모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년 전 폭우 속에 쫓겨났던 그 여자가 이제 수천 명 앞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이 옵니다. 저처럼요. 정숙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봉순이 무대로 올라와 정숙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개장 테이프를 끊었고 형형색색의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봉수는 세상에서 가장 밝게 웃었습니다. 10년간 참아온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봉순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쇼핑몰 평생 무료 이용권인 골드 마스터 카드였습니다. 카드에는 봉순의 이름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진정한 승리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순은 카드를 받아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물상에서 주운 녹슨 열쇠가 여전히 제일 좋구나. 봉순은 가방에서 금으로 도금한 열쇠를 꺼내 자랑스럽게 들어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열쇠를 보며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그 열쇠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장식이 끝난 후 정숙은 11살이 된 쌍둥이를 데리고 남편의 사고 지점에 세워진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추모비는 도심 외곽 도로변에 서 있었고 주변에는 하얀 국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쌍둥이들도 엄마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지킨 아이들, 내가 지켜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참아온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쌍둥이들은 추모비를 깨끗이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진짜 멋지죠? 첫째의 목소리에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봉순도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은 태수가 갇힌 교도소를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방문했습니다. 면회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태수가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났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태수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병 안에는 고물상 부지에 흙 한 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버린 이 흙이 지금은 1,000억이 됐어요. 정숙은 유리병을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태수의 눈이 커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넌 평생 여기서 먼지나 보렴. 태수는 발작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지만 왼쪽 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정숙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봉순과 함께 다시 10년 전 그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 손잡이를 함께 잡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정원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장미와 백합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의 주인은 정숙이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분수가 설치되어 있었고 물소리가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봉순을 등에 업었습니다. 봉순이 놀라 손을 내저었지만 정숙은 웃으며 봉순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정숙은 봉순을 업고 집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곳곳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수는 정숙의 등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왔구나. 봉순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정숙은 봉순을 가장 좋은 방에 모셨습니다. 방에는 새 이불과 베개가 준비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숙은 봉순에게 이불을 덮어드리며 손등에 입 맞췄습니다. 푹 쉬세요, 어머니. 봉순은 정숙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숙은 봉순이 잠들 때까지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본사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낡은 고물상 장갑을 꺼냈습니다. 장갑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가락 부분이 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장갑을 만지며 그날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고철을 분류하며 손바닥이 찢어지던 날들, 아이들을 등에 업고 걸었던 새벽길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재단을 통해 정숙은 매달 수백 명의 제2의 주인공들을 후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학업을 포기할 뻔한 청소년들,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 정숙은 그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들은 정숙을 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는 전 세계에 개봉되었고 큰 감동을 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미혼모 지원 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정숙은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숙은 봉순과 매주 고물상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된 고물상은 이제 시민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전시관으로 꾸며져 정숙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숙과 봉수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들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쌍둥이들은 가업을 이을 준비를 든든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폭우가 내렸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늘이 찢어질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움에 떨었을 텐데 이제는 평온함을 느끼며 창을 열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에 튀었지만 정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비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비가 그치자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정숙은 봉순을 불러 함께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순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고 정숙도 봉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정숙의 속삭임에 봉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고 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가문의 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정숙의 등 뒤에는 든든한 아들들과 자애로운 어머니가 항상 함께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는 네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무지개 너머 남편이 웃고 있는 듯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10년간의 긴 여정이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만든 희망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숙과 봉순의 10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